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인문학 3 다섯 번째 강의입니다. 우리 교재 Patient Centered Medicine in Transition의 5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은 의료인 또는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환자와 주고받는 말, 그리고 그 환자의 말을 듣는 태도,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에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 강조되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는 환자와 함께 환자를 통해서 환자에 대해 배운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추상적인 몸에 대한 지식 또는 병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는 그 병을 가지고 있는 또는 그 몸을 살아가는 환자를 통해서, 환자에 대해서 환자와 함께 배운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운다란 뜻입니다. learning입니다. learning. 그러니까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운다. 그래서 우리 의학교육에서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이 평생교육이죠. 평생교육인데 그것은 lifelong learning입니다. lifelong learning.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엑스퍼트를 기르는 것이지만 어떤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습득한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배우는 사람입니다. 누구로부터? 환자로부터. 뭐에 대해서? 환자에 대해서. 뭘 통해서? 환자를 통해서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는 좀 다소 추상적인 지식과 기술을 배우죠. 교과서, 학문, 그다음에 오스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임상 현상을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것들 배우지만, 진짜 배움이라는 것은 환자를 통한 환자와 함께하는 배움이어야 된다. 근데 그것은 죽을 때까지, 의사로 사는 한 죽을 때까지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책 전반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자와 소통을 해야 되겠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듣는 거죠. 듣고 그 다음에 말하는 거죠. 근데 그 환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게 말하는 방식과 태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건성으로 듣느냐, 건성으로 말하느냐, 진심이 담겼느냐,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것이 그냥 단지 그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포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임상적인 추론을 하는 데 있어서 환자와 주고받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태도를 태하느냐에 따라서 그 필요한 아주 깊이 의미 있는 정보를 취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환자의 그 정체성에 대한 느낌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임상 추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실제로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환자 의사소통이 잘 될 경우에 치유가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흔한 예를 얘기하면, 예를 들면 플라시보 같은 거를 들 수가 있겠죠. 플라시보 같은 것들도 신뢰관계가 형성됐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지 플라시보뿐만 아니라 실제로 충분한 정보가 교류되기 때문에 그 정보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실제적인 치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의료 관계에 아주 매우 그 심층적인 그런 내용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 여태까지 이런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기술로서, 스킬로서 배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국가시험에 있어서 실제로 모의 환자, 배우 환자하고 소통을 하죠. 거기서 이제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교육하는 방식은 그런 어떤 깊은 인간 관계를 가르치기보다는 어떻게 해라, 인사를 해라, 눈을 마주쳐라, 제스처는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아주 말초적인 그 기술만을 가르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가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의사소통에는 어떤 법칙,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에는 법칙이 없다는 게 법칙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말하자면 어떤 그 규격화된 그런 소통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과 맥락 따로 다르고요. 같은 환자를 하더라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소통의 내용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환자 또는 그 가족이 어떤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자연스러운 서사의 흐름을 의사가 막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뭐 병원에 가본 분은 알겠습니다만 환자가 먼저 말을 꺼내는 경우는 아주 드물죠. 의사가 그것도 컴퓨터의 시선을 고정시킨 채로 묻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서사의 흐름, 환자가 가지고 있는 서사의 흐름이 아니라 그 환자가 그 이야기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시시때때로 간섭하고 중단시켜서 그 이야기를 중단시켜서 의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화가 아니라 독백이 되는 것이죠. 이야기의 구조, 플롯은 이미 의사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환자는 거기에 따라가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시작도 중요하지만 이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마무리를 항상 의사가 한다는 것이죠. 어떤 진단을 내리고 지시를 하는 걸로 마무리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우리 그 배움의 삼각형 환자, 의사, 학생이죠. 환자, 의사, 학생의 삼각형 구도에서 이 학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보고서 배우게 되는데 항상 어떤 확실한 진단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처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끝이 열린 오픈엔디드한 그런 그 끝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끝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뭐 처방을 뭐 검사를 낸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미룰 수는 있지만 항상 그 끝은 어떤 명확한 진단과 처방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의료 관계가 기본적으로 어떤 모호성과 불확실성에 근거한 거라고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이 모호성과 불확실성, 본질적으로 모호하고 불확실한 그런 의료 관계 또는 환자의 질병 경험 이것을 배울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이 모호함을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 모호함을 인정하는 것, 불확실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 통해서 깊은 대화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끝을 내버리는 칼로 자르듯이 잘라내버리는 그런 진단과 처방 속에서는 이런 모호함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뭔가 어떤 그 학생이라든가 누군가가 이 일을 제기한다고 하면 거기선 항상 이런 말을 듣죠. 여기서는 모두 그렇게 해. 나도 처음엔 그랬어. 나도 처음에 여러 가지 의문을 가졌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뭐 따라가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반성을 합니다. 이거는 반성되지 않은 무의식이죠. 그러니까 반성이라고 하는 것, 리플렉션 또는 크리틱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비판적 사유, 그다음에 반성적 사유, 반성적 실천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모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마무리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태까지 의학 교육에서 의사소통 교육,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나름대로 해왔는데 그 교육이 문제가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비판하는 중심이 뭐냐면 역량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아웃컴, 결과, 아웃컴, 역량, 컴피턴스. 그러니까 결과로서의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총체적인 상황 관리 능력이 아니라 아주 분절화된 그런 능력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의사소통에 있어서 환자하고 만날 때 뭐 어떤 제스처를 하고 눈빛이 어떻고 뭐 이런 어떤 계량화된 그런 행동들의 양식에만 강조를 두었기 때문에 소통 기술만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통의 본질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소통을 통해서 뭘 얻는지에 대한 것. 그러니까 소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소통 그 자체를 강조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연구를 해보게 되면 의사소통 교육이 몇십 년 동안 행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의과대 학생들의 공감 능력은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제 이것을 비판하는 건데 이 사람은. 그래서 이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그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몇 가지로 5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먼저 구조적 원인이라는 거죠. 의학 교육에 있어서 사회화 소셜리제이션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굉장히 반사적이다. 엔티소셜 소셜리제이션. 그러니까 반사적이다. 이건 여러분도 다 알 거예요. 어떤 위화된 질서, 권위에 대한 복종, 그리고 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들,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책에서 아주 끈질기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민주화를 강조하죠. 데모크라티제이션, 민주화가 답이다. 교육과 의료 행위, 교육 행위와 의료 행위에서 민주화해서 당사자들이 충분히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구조적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학 교육을 지나치게 과학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수상화된 보편적 지식인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폐렴이 있다 그러면 폐에 생긴 염증이다라고 정의를 하죠. 그래서 그 폐렴에 걸린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 중심으로 의학을 교육하기 때문에 비인간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를. 인간적인 것에 대한 지식, 인문학을 가르치면 해결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인문학을 가르친다고 해서, 문학을 가르친다고 해서, 철학을 가르친다고 해서, 역사적 지식을 가진다고 해서, 이 과학 중심의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어떤 외피를 쓸 뿐이죠. 어떤 따뜻함의 외피를 쓴 그런 과학인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은 변하지 않고 그 포장만 변하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환자로부터 출발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폐렴이라고 한다면 폐렴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말고 폐렴을 앓고 있는 사람, 폐렴을 앓고 있는 환자로부터 출발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런 구체적인 사례에서 출발한다고 해서 과학이 아니냐? 분명히 과학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과학 철학에서 얘기하는 과학이라는 것도 예술적인 것이고 과학의 창조성이 무척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추상화된 그런 지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과학이 아니라 구체적 사례로부터 출발하는 과학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저자인 블레이클리가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과학의 이제 중심적인 그 방법은 뭡니까? 환원적 가설 검증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컴파운딩 팩터들을 제외하고 그러잖아요. 과학은 항상. 그래서 가정을 하잖아요. 이게 순수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중력의 법칙 같은 것들도 공기의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무시하잖아요. 일단. 그것은, 별 영향이 없다고 가정을 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원적 가설 검증이라는 방법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비공식적 교과과정, 히든 커리큘럼이라고 그러죠. 히든 커리큘럼. 숨겨진 교과 과정. 그러니까 분명히 명시적으로 나타났지는 않지만 이 교육의 문화, 교육에 행해지는 분위기랄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배우게 되는 것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학 교육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초연한 관심, detached concern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환자의 관심을 가지되 거기에 정서적으로 빠져들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책에 나온 윌리엄 오슬러부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초연한 관심이라고 그러지 않고 quiescence를 지키는 거, 그 환자의 상황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것을 강조했죠. 그건 중요하죠.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도 문제는 많이 있죠. 하지만 그렇게 초연한 관심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충분히 공감하는 연후에 이런 주의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공감하지 않는 것이 룰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비판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방어적 자세입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사회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에 의해서 모든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의료 관계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방어적 자세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환자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나를 고소하지 않을까? 또 이 사람은 내 잘못을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것 같다라는 그런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이런 방어적 자세를 취함으로써 여러 가지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의료인이 의사가 지나치게 방어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오히려 환자의 건강과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러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의대생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바우나웃이 되죠. 정서적으로 소진할 뿐만 아니라 신체로도 소진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의사 자살 문제가 많이 대두됩니다. 의대생들도 뭐 꽤 있죠. 또 약물에 빠지는 알코올이나 마약에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생각해 보면 내가 환자로부터 나를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공격해 오지 않을까? 항상 방어적 자세를 취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것이죠. 그게 결국은 번아웃으로 이어지고 자살 약물 중독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진단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복잡한 세계에 이해관계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세상에서 그 방어적 자세를 완전히 취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완전히 무방비 상태를 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유일한 그 환자와의 관계 전략으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와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오히려 환자와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그런 에너지가 방어적 자세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보다 훨씬 더 적다라고 하는 진단입니다. 여기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쓴다면 첫 번째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이 사람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공격해 올 것인가 생각하다 보면 제대로 된 진단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고, 치료 계획도 제대로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그 방어적 자세를 취하느라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해야만 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필요한 그런 진단과 처방을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따라서 방어적 자세가 아닌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 쓰다 보면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플라시보 효과조차도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긍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어적 자세를 취하는 드는 에너지가 저감되니까 의사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의사가 건강해지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의사소통은 기본적으로 의료 관계가 그렇듯이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모호합니다. 명확한 그런 정보가 교환되지도 않습니다. 의사소통, 그러니까 긍정적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서 과학적 진단에 필요한 명확한 정보가 전달되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그 저류에서 주고받는 인간적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환자의 non-compliance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어요. 환자가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바꿔놓고 보면은 환자가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건 당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죠.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의사의 절반이 의사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많은 연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의사의 지시에 제대로 따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는데,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행위별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확실하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그리고 모호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감춰진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환자와 의사소통에 있어서 명문화되지 않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차트에 기록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의미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환자의 눈빛에서, 환자의 태도에서, 환자의 표정에서 많은 것을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차트에 기록할 수 있는 그런 환원된 요소로 분할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행위라는 건 기본적으로 인지적 추론에 의한 것이죠. 그렇죠? 뭔가 어떤 과학적 지식이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합리적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을 이루게 되는 거죠. 분명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엄청 중요한 것이죠. 과학을 무시해서는 절대로 바람직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건강한 과학에 기반을 두되 실천할 때는 감성적 실천이 되어야 된다.
감성적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감성적 교류가 없이 마치 로봇 마냥 로봇처럼 실천을 한다면 제대로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통은 본질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모호할 필요가 있다. 본질적인 건 근데 의도적으로 모호하라고 그래요. 이 책에서는요. 그러니까 소통에 있어서 명확한 맺고 끊는 수학 공식과 같은 그런 소통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해석의 여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해석의 여지가.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받아온 교육과는 상당히 상반된 주장일 겁니다. 아마 이것이. 그렇지만 아마 새겨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조지 허버트 미드라고 하는 실증주의 철학자인데요. 프라그마티스트죠. 이 사람이 한 이야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통은 기술이 아니라는 것, 스킬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 수행이다, 퍼포먼스다. 소통이라는 것은 하나의 퍼포먼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행의 결과 생기는 마음이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해요. 환자를 만나서 어떤 행위를 합니다. 거기서 그 행위 속에는 말을 하는 행위도 있고 듣는 행위도 있고 내 제스처도 포함되고 내 눈빛도 포함되고 내 자세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환자와 주고받는 것이죠. 환자와 눈빛을 교환하고 환자와 말을 섞고 환자의 목소리로부터 뭔가 의미를 체득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의 수행이라는 거, 퍼포먼스라는 겁니다. 그 퍼포먼스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그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하는 행위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행위를 통해서 관객과 교류를 하잖아요. 관객이 반응이 없는 연극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관객과 교류하고 그것도 아니면 그 배우들끼리의 어떤 그 애드립도 교환하고 이런 것이 수행이죠. 그러니까 이 기술이 아니라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연극인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수술실을 오퍼레이션 룸 OR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게 영국에서는 수술실을 오퍼레이팅 티어터라고 그럽니다. 극장이에요. TR인가요? 티어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수술실에서 어떤 수행을 한다고 해요. 퍼포먼스를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요. 오퍼레이션 룸이 아니라 오퍼레이션 티어터다. 수술에서 뭔가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수술실에서는 여러 가지 액터들 간의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의대화된 그런 행위들 있죠. 손을 내밀면 뭘 준다든지, 하여간 여러 가지 거기서 행위하는 스크럽 너스, 서큘레이팅 너스, 마취과 의사,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어시스턴트 이런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눈빛이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저렇게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리추얼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떤 그 수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소통은 기술이 아니라 수행이다. 라고 하는 조지 허버트 미디의 말이 여기 인용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런 사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환자하고 의사하고 소통을 한 경우에 이제 컨설트를 할 경우에 의사가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보통 제 통계에 의하면 15초 내지 18초 만에 한 번씩 끼어든다고 그러잖아요. 의사가 끼어들지 않고 환자가 스스로 이야기를 하게 할 경우에는 3, 4분 만에 환자가 만족스럽게 자기 일을 다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3, 4분은 전체 상담 시간이 11분 내지 12분이라고 그래요. 유럽은. 미국은 17분이라고 그러죠. 한국은 3분이라고 그러죠. 이거 참 문제죠. 3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3, 4분 만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3분 진료가 룰이고, 그래서 이 소통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핑계가 말도 안 되는 핑계인 거죠. 그게 문제라면, 이 3분 진료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3분 진료를 고정시켜 놓고, 그러니까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주장인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3, 4분을 충분히 줘야 된다. 그래서 유럽은 11분, 12분, 미국은 17분이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10분 이상은 1인당 하루 한 환자당 할애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초진에서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재진, 삼진 가면은 이 시간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꼭 10분, 12분 안 해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초진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룰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장입니다만 어떤 그 경험적 증거로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의사가 자주 개입할 때보다 환자가 스스로 이야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효율 면에서도 좋다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봐도 초진, 재진까지도 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충분히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줬을 때 오히려 시간 면에서 효율이 높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결론입니다. 인지적 임상 추론, 코그니티브. 인지적 임상 추론은 추론 과정은 그 결과를 환자와 나누는 거야. 내가 임상 추론을 하잖아요. 그럼 그 결과를 환자와 이야기를 해요. 환자를 나누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시시각각 환자와 이야기를 할 경우에 그것이 그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환자 임상 추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환자가 다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가 헷갈려 할 때도 있잖아요. 헷갈려 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제가 이거 잘 모르겠네. 좀 찾아봐야겠네라든가, 누가 교수님이랑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든가, 또는 다른 팀과 상의를 해서, 더 좀 알아보겠습니다라든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훨씬 더 환자는 그 의사를, 신뢰하게 되겠죠. 권위적으로, 내가 무슨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이 행동하는 것은 결코 신뢰를 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천 자료입니다. 이 챕터 5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리사 샌더스라고 하는 내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미국 드라마 하우스의, 그 내용을 제공해주는 의사이기도 하거든요. 리사 샌더스가 쓴 책입니다. 위대한 그러나 위험한 진단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그 진단 과정에 대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어떻게 진단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다양한 그 실제 자기가 경험한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장에 의하면 약 70 내지 90%의 답은 환자의 이야기 속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리사 샌더스가 제공한 사례를 갖고 드라마 닥터 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만 하우스라고 하는 인물은 아주 기형적으로 그려져 있죠. 환자와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인물로 그려져 있죠. 그래서 그 드라마의 플롯은 참 여러 가지 불만이 있어요, 나는. 이 샌더스의 그 훌륭한 그 사례를 갖다가 그렇게 왜곡해서 쓴다는 느낌이 받았거든요. 물론 거기서 추론 과정에 대해서는 여기서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 하우스의 태도 이런 것들은 그대로 우리가 모방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오후 강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